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아, 셜록님. 네. 네, 좀 안타까운 소식과 반가운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반가운 소식 먼저 들어도 되나요? 아, 반가운 소식이요? 반가운 소식은 오늘 스페셜 게스트 두 분을 모셨다는 건데, 네, 안타까운 소식을 같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99회, 100회 같이 하기로 한 게스트분께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참여를 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대신에 저희가 긴급하게 두 분을 섭외해서 투입을 시켰습니다. 영화하는 미니님 그리고 흥부자 지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섭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쾌히 진짜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주 집이 가까워서. 연남동 사는 네. 미니님. 네. TMI? 혹시 두 분 요즘 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지난번에는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맞아요. 네, 다 감기도 걸리고 힘들어 하셨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 요새 저녁에 야채를 좀 먹거든요. 야채를 좀 먹었더니 체하는 게 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채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기부맘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금방 지금도 벌써 덥더라고요. 저도 역시 식단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운동도 시작하였습니다. 와, 근데 식단 관리가 효과가 있나 봐요. 얼굴이 진짜 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밝아졌다. 이뻐졌다. 오, 이쁘다. 그 유명한 덴마크 다이어트를 말만 들어봤는데. 5일째 하고 있는데 그 덴마크 다이어트가 계란만 먹는다는 그 공포의 그 다이어트 맞나요? 자몽, 블랙커피, 맞아. 호밀빵, 뭐 샐러드 그리고 계란을 엄청 많이 먹는데 이거를 정식으로 하려면 2주는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5일 차거든요. 2주는 못 할 것 같아요. 야, 오늘 우리도 술 마시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식단을 쌓아서 이제 언니들이 삼겹살 드시는 동안 저는 서로 저걸 먹어야 된다는. 와, 근데 이거 진짜 독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중간에 한번 딱 하나라도 뭘 잘못 먹으면 다 도로함이 다 몰려서.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덴마크. 근데 확실히 숫자가 막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떨어지셨어요? 지금 5일 차인데 한 3, 4kg? 진짜요? 근데 이거는 다시 이제 정상식을 먹으면 조금 돌아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마음을 딱 먹으셨구나, 진짜. 그러니까 되게 멋있다. 뉴욕! 뉴욕! 기다려라. 핫바디! 미니님의 다이어트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네. 화이팅! 화이팅! 어디 잘해보세요. 우리 이따 삼겹살 먹을 때 봅시다. 네, 99화. 오늘은 책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욕바지 특집으로 책과 영화를 선정을 했습니다. 욕바지. 보고 나서 정말 격렬하게 우리가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과 영화를 선정을 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셜록님이 픽한 책과 영화로 와우. 네, 이번 주 다음 주 진행이 되는데 오늘 함께할 책은 어떤 책이죠, 셜록님? 오늘 함께할 책은 사실 제가 유럽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프랑스 소설이에요. 아, 게다가 프랑스야. 네. 아, 정말 프랑스. 앙리 프레데리크 블랑 작가의 저물력 맹수들의 싸움이라는 책입니다. 야, 지금 어딜 보고 너무 웃기다. 사실 지금 저희가 팟캐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언니들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강제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영상을 보고서는 이게 방송 송출까지 될지 안 될지는 언니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물력 맹수들의 싸움. 이 책 셜록님이 픽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 책은 저희 살롱의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제가 최근에 본 책인데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서 가장 쌍욕이 올라왔던 책이어서 와, 이렇게 작품을 보고서 내가 격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오랜만에 제가 저한테 신선한 반응을 좀 일으킨 책이었어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다 같이 한번 쌍욕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싶다. 정말 우리 100회를 앞두고. 근데 진짜 욕 많이 나와. 그러니까 혼자 읽지 혼자. 짜증나 죽겠어. 혼자
와, 안 그래도 화가 많아 죽겠는데. 아니 오히려 오늘 쌓인 화를 이 음. 책과 함께 털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책과 영화에 대한 소감을 먼저 나누고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네. 책 어떻게 읽었는지 각자의 소감부터 나눠볼까요? 어떠셨어요, 미니님? 저는 처음이 아니라 읽는 내내 이게 뭐지? 바로 그거야. 살짝 인내심을 요구하는 끝까지 읽기 위해 이게 뭐지? 이게 끝이야.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맞아요. 단 한 명도. 네, 그리고 굉장히 연극적인 글이어가지고 맞아요. 상당히. 이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더 막 답답하고 맞아. 막 같이 이 샤를 키블리에와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이 샤를 키블리에가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옴기니의 말이었거든요. 비로소 그 글을 읽고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근데 만약에 옴기니의 글을 안 읽고 이 책을 끝냈다면 사실은 다시는 보지 않을 책이었을 텐데 이 옴기니의 말을 듣고 설명을 좀 들으니까 이게 이런 심오한 책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종국에는 좋은 책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났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대단한데요. 아우 지혜님 지금 벌써부터 쌍욕이 나올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걱정이네. 교양인으로서. 큰일 났네. 좀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좀 정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책을 되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제목 자체가 저물력 맹수들의 싸움이니까 게다가 프랑스 작품이라고 뭐 두근두근하면서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도 진도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껏해야 200자도 안 되는 2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인데 아무리 읽어도 100페이지가 오지도 않고 난 너무 화가 나고 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이게 이 프랑스 사람들만의 어떤 조크야? 이건 되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샤르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부인은 진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도 영화화가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문화가 다른가 보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덮었어요. 끝까지 읽었다. 나 읽은 책이다. 이 정도? 근데 저는 이거 연극으로 나오면 맞아, 괜찮을 맞아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로 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연극 무대에 올리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맞아요. 벌어지는 맞아요. 이야기다 보니까 독백 장난 아니고. 그렇죠. 그 인간의 심리의 변화를 굉장히 디테일을 잘 살려서 연출할 수 있겠다. 맞아요. 연극 무대에 올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뭐 지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상한 사람들 계속 나오거든요. 보면서 진짜 쌍욕이 나와. 끊임없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이게 아예 그렇게 설정해버리고 써 내려간 맞아요. 책이니까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또 우리의 또 생활과 대입해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진짜 막 욕하면서도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맞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오늘은 셜록님의 픽으로 진행되는 또 회차니까요. 셜록님이 줄거리 소개부터 뭐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준비한 질문들 쭉쭉쭉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의 감상은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줄거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줄거리가 사실 크게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생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33살의 아주 성공한 광고업자 샤를이라는 남자가 아주 고급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방문하게 돼요. 그러다가 4층과 5층 사이에 엘리베이터에 딱 낑기게 되면서 구조를 바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건물주인 미망인 발메르 부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조를 요청하는데 이 둘 사이의 묘한 신경전, 그 심리전이 정말 쫄깃하게 그려진 작품이에요.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책이 1990년도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86년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80년대의 그런 시대상을 좀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2년에 일어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뭐냐면 제가 왜 나는 유럽 작품, 왜 프랑스 소설을 싫어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장르에 불문하고 프랑스 책들은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 요소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책도 역시 굉장히 철학적인데 병맛으로 철학적이에요. 정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블랙 코미디 사실 저는 이 책을 2번 정도 읽었는데 첫 번째는 읽고서 같은 반응 지혜님하고 뭐야 왜 다 또라이들이야. 진짜 다 또라이들이야. 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뭔가 이런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좀 풍자적인 요소를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살짝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냥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굉장히 시사 풍자적인 블랙 코미디? 약간 전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책은 유쾌하지 않아요. 완전 불쾌하고 짜증나고 설정 자체만 보고는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인데 아니 감금당해서 이 여주인과 건물주와 신경전을 한다? 심리전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추리소설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저는 저를 좀 몰입시킬 수 있는 문장의 흡입력이 저한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책을 읽을 때. 근데 이 책도 주인공의 심리를 이제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고 난 구조를 당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설득해서 나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머리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내면에 대한 묘사를 너무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쫄깃하게 설명을 해줘서 와 저는 이 책을 닫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한 편의 추리소설 어떻게 탈출하게 될까? 너무 궁금하다. 전 진짜 빨리 읽었어. 그래 첫 번째를. 그래서 두 번을 읽었습니다. 아하. 근데 진짜 와우. 금방 읽긴 했어요. 저도 1시간 반? 맞아요. 뭐 한 맞아요. 2시간 좀 안 되게 해서 다 완독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짧아서. 근데 저는 랑님 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진짜 되게 정리가 되는 상큼한 느낌을 지금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저를 몰입하게 하는 그런 추리 소설을 정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프랑스 아무튼 이런 유럽 쪽에 이런 걸 읽으면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전혀 모르겠고 아마 그게 철학에 녹여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심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뭔가 그 갇힌 사람에 대한 심리를 보여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저는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읽을만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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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갔는데 제가 이럴지 이러면서 이북이니까 어떻게 걷어차지 못하고 챕터를 다 끝났지만 정말 아까 미니님 말씀대로 옴기니 말 아니었으면은 난 이 책은 정말 끝까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샤를이 갖고 있었던 그 정말 이상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 오만함이었겠구나. 그 여자는 꿈쩍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약간 멋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다른 시각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뒷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층과 층 사이에 멎은 엘리베이터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나가려고 하지 말 것. 얼마나 끌려. 저는 사실 그래서 뭔가 시드니 셀던 류의 맞아, 책이 맞아, 그렇지. 정말 좀 스펙터클한 걸 기대했는데 너무 사실은 기대와는 다른 책이긴 했어요. 정말 다른 책이었어요. 맞아요. 프랑스에서 시드니 셀던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반 조금 넘어서 한번 끊었다가 읽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물론 그런 시드니 셀던 식의 그런 어떤 장르를 기대하고 읽다가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책을 열자마자 페이지를 시작하자마자 일어나니까 되게 진행이 빠르다. 이건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읽는데 점점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나서 생각을 한 게 이거를 온전히 글자 그대로 텍스트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난 이 책을 끝낼 수 없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로 치면 뭐 아트 영화나 컬트 영화처럼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믿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더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이 작가가 이 안에 무엇을 숨겨 놓았는지를 그걸 추리해야 되는 그런 추리 소설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사실 뒤는 정말 빨리 읽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또라이부터 얘기할 건데 시작합니까? 첫 번째 정신나간 사람부터 얘기할 건데 너무 나는데.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하기 전에 언니들한테 발제를 안 드렸는데 이게
굳이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데 뭔가 주인공들의 심리를 파헤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다가 그럼에도 우리는 캐릭터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정신 나간 인물 우리 샤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샤를 퀴블리에. 그렇죠? 샤를은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잘 나가는 광고업자예요. 광고 기획자. 그쵸. 네. 돈도 많이 네. 벌고. 그쵸. 성공을 했던 광고를 많이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소비자나 여자의 심리를 되게 꿰뚫고 있다라고 되게 자만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오만방자해. 그러다가, 저렴한 매물에 혹해서 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보지 못하고, 타서 어떻게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멈춰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그 집주인 아까 말씀드린 발메르 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젊은 근데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죠. 30대 정도로 한 중후반 정도 될까? 어쨌든 이 샤를보다 나이가 더 있게. 근데 엄청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젊은 미망인으로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은 그래 뭐 이렇게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오케이. 그런데 처음에 둘이 심리전을 시작해요. 나에게 뭐 지금 말하면 뭐 119 같은 거죠. 구조대를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를 구조해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 너무 여유로워. 그러니까 나 저녁 약속 갔다 올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말이니까 구조대 오지도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멘트를 남기고 사라져요. 그 사람은 거기서 또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아 그래 구조대가 올 거야. 오면은 나는 나가야지. 그리고 저 정신 나간 여자를 고소해야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돌아오고 나서도 총 19일을 사실 갇혀 있거든요. 너무 길어. 말도 안 되는 거야. 네. 어우 진짜 거의 3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집주인의 핑계는 뭐 주말이니까 안 온다. 그래서 뭐 음식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이제 또 하룻밤 보내게 돼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갔음에도 이 여주인은 나를 이 샤를 꺼내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 미친놈 느꼈던 첫 번째 포인트. 보면은 설명된 걸 보면은 배도 남아 있고 뭔가 얼굴도 외모가 훌륭한 남자는 아닌 걸로 묘사가 돼 있어 샤를은. 그런데 저 여자가 나한테 매료당해서 또 미망인이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성적인 이런 매력을 걸 느꼈기 거 때문에 아닌가? 나를 이렇게 가둬놓은 건가 해서 저 여자를 꼬셔갖고 그래 내가 탈출해서 널 고소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이 새끼 이 근자가 뭐지? 허세가 있어. 네가 원하면 내가 뭐 있어주겠다. 그런 느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이가 없던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언니들이 생각할 때 얘는 어떤 인물이며 나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엄청 되게 많은데 많아. 이 샤를 키블리에는 일단은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끌려 나올 때까지 남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사람.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계속 거울을 보고 뭐 씻고 뭐 어떻게든 그 안에서 자신을 좀 이렇게 매력 있게 어필하려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19일이나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했고 그리고 그는 상당한 정신승리자인 거예요. 맞아요. 뭐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인기 있고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정말 이 책 내내. 그래서 아니 정신승리자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될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잠깐 제가 책을 읽다 멈추고 생각을 이제 해봤을 때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 대한 그런 투영을 한 게 아닌가. 그치. 우리도 다 사실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되게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다 샤를처럼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겉으로 다 드러나게 써놓은 거 아닌가. 근데 확실히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정상이 아니야. 근데 저는 샤르를 딱 처음에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책을 읽자마자 사건이 바로 후루룩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샤를이 같이 딱 그 4층과 5층 사이에 딱 갇혔을 때 저는
왜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런 순간에도 당황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 멋진 모습 보여주겠다.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심리가. 그래서 왜 저래? 갇혔으면 꼭 구해달라고 해야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엄청 생각한 다음에 자기랑 자기 마음과 너무 상반되는 말을 그 부인한테 막 뭐랄까 있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난 절대 이런 것들에 불안해하지 않아. 나 쫄지 않았어. 막 민망인한테 마치 길거리나 어떤 레스토랑에서 만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인도 이제 거기에 맞장구를 쳐줘. 근데 이제 하루가 조금 지나가니까 점점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대로 불러주시오. 이제 그제서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러면서 갑자기 부인이 이렇게 지금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구조대 얘기가 웬 말이면서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니까 이거 지금 무슨 손 보는 자리에서 애가 있다고 밝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불쾌하면서 가버리는 거야. 구조대 그거 해달라고. 근데 그 남자는 그러고 나서도 또 계속 혼자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얘기해봤는데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이게 프랑스 문화인가? 남들한테 절대 뭔가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애처롭게 하는 거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어떤 문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굉장히 너무 문화적으로 이게 나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얘기 때. 나는 우리나라에도 왠지 지금 2022년에도 이런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딘가에. 있지. 그럼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구나.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넘어오지. 그리고 광고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저도 이제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허세 없이 일할 수 없어요. 광고 업계는 특히나. 내가 최고야. 내가 쓴 카피가, 내가 픽한 모델이, 내가 세운 계획, 플랜들이 먹혀. 이건 무조건 먹혀. 특히 소통할 때 광고주한테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와우. 이거 먹힙니다. 이거 어필. 됩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절대 못 팔아요. 광고 아이고. 기획안을 못 팔거든요. 알맹이는 진짜 별 볼 일 없어도 겉으로는 엄청나게 포장을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 근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태도에 있어서도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상하게 나는 지금 속이 쪼그라드는데 앞에서는 사실 되게 쪼그라드는 그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포장해서 과하게 오히려 더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잘 짚어냈다는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네, 직업적인 측면에서 저는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인물을. 맞아요. 그 직업적인 측면이 사실 광고라는 게 타겟층을 정해서 그러니까 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으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끌어당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아예 이게 내재화가 돼 있어서 이 발매르 부인한테도 자기의 감정과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지 못했던 거야. 그치. 그 저는- 거짓을 계속. 저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의 허세와 뭔가 그 진솔하지 못한 면 때문에 발매르 부인이 너 한번 개조하겠어 이런 느낌으로 좀 약간 또라이처럼 굴어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저는 그래서 샤를이 이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들 또라이였다.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남성상인 건 전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뭐 광고 쪽에 있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만나는 그런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많은 남성분들에게 진짜 많다니까요. 엄청 많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야 한국에. 하지만 이거 보면서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대적인 문제도 아니었다. 80년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그냥 우리 같은 인물. 사실 이게 남성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 우리도 사실 이렇게 있죠.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근자감 맞아요. 있지. 너무 정상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아우 진짜. 이 중에서는. 하긴. 저는 그래서 뭔가 이 이제 또라이의 바통을 과연 누굴까? 저는 사실 이 작품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발매르 부인이었어요. 저도요. 그렇죠. 그쵸? 제일 이해 안 됐어. 나도 여자지만 말이 되냐고. 약간 악의 축? 되게 이해가 안 그쵸. 되지 않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테 고통을 주려고 뭔가 너 내가 버릇을 고쳐놓겠다. 너의 허세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가둬놓는 것 치고는 또 엄청 많은 대화를 하고 챙겨주지.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TV도 소백이 보여줘. 챙겨주고 그리고 TV도 TV도 보여주고 보여줘. 정말 많은 걸 챙겨줘.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성적으로 외로워서 저 미망이는
얘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 근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면 뭐 남성적인 매력도 아니고 얘한테 뭐 무슨 레슨을 가르쳐 줬다. 약간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해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방치하고 호의 베풀고 얘는 좀 이런 내가 미망인이고 사회적인 약자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가둬두는 걸까?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발메르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발메르 부인은 그 건물 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미망인이고 약간 사회적인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약자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건물의 사람들이 다 그 여자에게 쩔쩔맨단 말이에요. 네, 세입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근데 여자야. 그리고 미망이냐. 그래서 묘해. 그래서 그 남자가 아무리 뭐 이렇게 내가 좀 한번 이렇게 하면 이 여자가 나한테 넘어오겠지라는 그런 헛된 얘기를 생각을 했지만 절대 통하지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과연 이 남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끝까지 봤는데 그래 이만하면 됐으니까 널 집으로 이제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거짓말이야. 샤를 어떻게 해? 이러면서 혼자서 이거 어떻게 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해? 그럼 사람이 희망을 품다가 그 희망이 좌절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발메르 부인이 악의 축이라서 이 샤르를 그렇게 꼬여낸 다음에 이제 나갈 수 있나라는 희망을 준 다음에 그 희망을 꺾을 줄 알았어. 근데 정말로 그 샤르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데리고 나와서 정말로 집을 막 묘사를 한 거 봤는데 집도 어마무지하게 부자인가 봐. 집이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막 별별 그림도 나 있고 막 응접실이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발메르 부인은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교주 같은 느낌인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그 남자에 대한 뭐 성적이고 여자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난 널 다 알아. 꿰뚫어 본 다음에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약간 산 속에서 이제 수행하다가 사람 만드는 하산하라 느낌?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오케이 올라와라. 이제 밥을 먹일 수 있다 너를. 그랬는데 이제 얘가 이미 십여칠에 갇혀있으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샤르는 미친 것 같고 결국은 미쳤던 거고 근데 그 미망이는 그거 다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지막까지 불쾌했거든요 나는. 불쾌하지. 난 불쾌할만하다 봐.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연하지. 우리가 참 조금이라도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약간 미절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샤를도 그녀에게 나의 사랑을 주면 그치. 그녀의 성적인 어떤 그 니즈를 채워주면 나를 풀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중반 지나갈 때쯤엔 정신병자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제가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생각을 정리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발메르 부인이 샤를에게 왜 나한테 마음이 없으면 왜 나를 가두어 둔 거냐라고 샤를이 물어보니까 놔두지 못할 건 또 뭐냐 자유의 몸이 되면 넌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 네가 뭔데? 근데 네가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4, 5층 사이에 껴있으면 이 건물에 약간의 활기가 생겨난다. 그럼 당신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 거니 결국에는 쓸모있는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사이에 껴있지 않으면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샤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막 폭주해서 막 얘기를 욕을 해요. 막 했던 것 같아.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그리고 도대체 그때서야.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속생각을 털어놓은 기분이 좀 좋죠. 안 그래요? 하면서 그제서야 사실은 발메르 부인이 크리스마스에 초대를 하고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맞아. 그 타이밍에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발메르 부인이 원한 건 이 샤를이 정말 가식 없이 딱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좀 자신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하는 그런 거를 원했던 게 아닌가. 근데 막상 풀어준다니까 또 싫대. 안 나와. 이게 뭐 스톡홀름 신드롬일 수도 맞아요. 있고 뭐도 있지만 뭐 그리고 또 이게 되게 교묘하게 되게 오묘하게 그 자기가 잡아먹힐 거라는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한 다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 마더 그리고 봉준호 감독. 느낌표 아니 데런 에로노프스키 네네네. 감독의 그 제니퍼 로렌스 나온 마더라는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 영화를 볼 때도 뭐지 이게? 도대체 이거 뭐지? 막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끝나고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여러 이제 해석들을 읽으니까 그게 성경에 관한 그런 그
비유와 그런 대입 같은 걸 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이 발메르 부인이 그냥 미친 뭐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약간 어떤 전지적인 뭐 하느님이라고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전지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 뭐 어떤 뭐 방관자 이런 느낌에서 어떤 그 이제 여기서 악마로 이제 그 대입해서 샤르를 얘기하잖아요. 이 발메르 부인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더 좀 위에 있는 전지적인 그런 인물을 표현하는 건가? 이게 엄청 이상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진짜 교수 같았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종국에는 이 사람은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서 끝났죠. 이건 굉장히 좋게 해석할 때. 맞아. 정말 좋게 해석할 때. 근데 장점은 있어. 발메르 부인이 관능적인 것 같아. 왜냐면 옷을 잘 입어. 그렇지 않아요? 등이 파인 드레스라든지 맞네. 이런 것들 들어보면 옷 센스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막 배꼽까지 파졌다고 그러잖아. 그럼 몸매 관리도 잘한 거야. 그리고 문화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미치겠다. 옷도 잘 입어? 그러니까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 사실 안 되는 캐릭터긴 해요. 그쵸. 맞아요. 결국은 고소도 안 할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전에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교묘하게 조종을 해봤던지. 그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남겨줬잖아요. 그 전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궁금해지는? 부인 집에 응접실에 사람 많이 모이잖아. 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감금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당한 가스라이팅 당한 애들인 거야. 너무 그러니까 그 요리사도 걔말만 들어. 맞아요. 흑인. 미치겠다. 그리고 그 신부? 그 신부란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발메르랑 너무 비슷한 거 느낌이 정상적이지 않고 음침하고. 맞아요.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캐릭터들이 뒤에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많은 캐릭터들이 다시 나오는데 그 캐릭터들조차도 좀 비이성적인 캐릭터긴 해요. 다. 그런데 뭔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 저희가 여기서 출연하는 캐릭터가 일단 이제 샤를이 갇혔을 때 처음으로 구조를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했던 캐릭터는 그 발메르 부인의 가정부예요. 네. 근데 이 가정부는 이민자였죠. 스페니쉬. 그리고 또 불법 체류자더라고요. 맞아, 불법 체류자였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한테 거짓으로 또 호소를 하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줘야 돼. 아이들이 보고 싶다. 그거 너무 웃겼어. 그래서 전화를 좀 갖다 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가정부도 사람이니까 또 인정적인 걸 끌려서 집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일단 갖다 줘요, 전화를. 맞아. 그래서 구조대를 부르는데 그 구조대가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 그래. 일단 구조를 요청하는데 통화가 됐음에도 이 구조대도 엉뚱한 말만 계속하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으로 말만 하는 거야. 넘어가는데 이제 이 그냥 상황을 장난 전화인 줄 아는 맞아요. 거지. 장난 전화 한 거죠.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 너 그럼 전화 전화를 어떻게 전화 쓰냐? 어떻게 하냐. 거기서부터 이제 엉긴 거야.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정말 엉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발베르 부인이 결국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 가정부한테 야, 너 속은 거라고. 얘 가족 없다고. 결혼 안 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자인데 너 나를 속여?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울분을 저는 이 남자한테 좀 쏟아내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 도와주겠다. 네 말은 다 거짓으로 듣겠다. 등장하고 또 두 번째로 구조를 요청했던 캐릭터는 집배원이었어요. 네, 우체부. 우체부였는데 이 우체부한테도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이 허세와 나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은연중에 전달을 하게 돼서 이 사람도 이 집배원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기분이 좀 나빠. 그 발메르 부인하고도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한 대화가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재밌는 말싸움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좀 치부해버리고 쟤 뭐 하냐? 그러니까 광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심지어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 심지어는 경비원이 야 여기 갇혀있는 사람 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하고 이모, 아이도 들고 와서 조카를 데려왔어. 구경하고 가. 동물원처럼. 근데 얘는 자기가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뭔가 이미 그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걸 몰랐을까? 아니면 너희도 약자니까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냥 묵인하고 있었을까? 전 그러면서 뭔가 발메르 부인 옆에 다 이런 사람만이 있기 때문에 발메르 부인은 이게 또 당연하다고 넘어간 게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면서 내가 사람을 부리면서 네가 뭔데 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나는 당연히 내가 여기 위에서 군림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들이 인물들 사이에 이 캐릭터들을 다 그렇게 정당화시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과연 우리가 물론 다 이거는 이성적인 접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불법 체류자인 가정부라면 나는 이 사람을 안 도왔을까? 내가 집배원이었다라면 내가 물론 기분 나빴겠지만 이건 범죄인데 저기 사람이 갇혀 있다고 구조를 요청하는데 나는 그냥 나가서 그렇게 쟤 나 무시했어. 나 기분 나빠. 이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좀 약자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좀 시선이 좀 가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내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면 얘를 도와줬을까? 약간 이런 시선?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시선이 정말 다르네요, 저랑. 저는 약자로 보진 않았고 그냥 뭐랄까 그 한통속이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약간 이게 비슷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실험을 통해서 포로와 뭐 이런 거로 나눠가지고 했었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사람은 구조해야 될 사람인 거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 건데 모든 그 발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빌라 사람 그 아파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거기 사는 거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사는 건가 봐.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도 없고 너무나 이상하고 정말 특이한데도 아무도 그런 구조할 마음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너무나 비이성적인데 그런 거에 휩싸이면은 이성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구조대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 전화를 했을 때도 그 구조대원들이 헛소리를 하면서 안 구해줄 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 플러스 약간 한 마을의 어떤 저주다. 이 사람은 거기 빠진 거다 그 저주에. 그래서 저 마을 들어가면 못 나와.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도 그 사람을 구조대원조차 안 구해주니까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좀 마음을 열고 계속 쭉 읽어보고 있었는데 어쩌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그런 거에 적응되니까 도와줄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 그 집배원 같은 경우는 계속 말다툼하잖아요. 난 집배원입니다. 계속 정정하잖아요. 우편 집배원이라 말해주세요. 집배원이라 말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집배원님, 네 우편 배달부님. 그래서 걔가 거기에 좀 맞춰주려고 말을 하잖아요. 비율을 맞춰주려고. 근데 끈끈내 안 도와주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거 도와줄 여력이 있냐고. 난 이거 5시까지 뭐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이해를 한 거는 옴기니의 말에서 그 공무원의 그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그 뭐랄까 정말 막힌 그 사방이 막힌 그 공무원들의 그 철밥통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건데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다. 그거 좀 신기했어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가장 처음 이 샤르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가정부였던 게 제일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 책을 통틀어 가장 그나마 현실에 좀 닿아 있는 맞아. 사람이거든요. 그 입장도 좀 이해가 되고 맞아. 심지어 도와주려고도 했는데 얘가 망쳐버렸잖아요. 그치.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처음 이 샤르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 조금 이입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우체부 당연히 이상한 사람이죠. 당연히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기에 왜 외국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문이 밖에만 있고 안에 없잖아요. 안에만 있고 밖에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엘리베이터에 도움 없이 나가지 말라고 써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엔 샤를이 나가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기에 플러스해서 샤를은 또 계속 자기 입으로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좋다. 난 여기 있는 걸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진짜 또라이인가? 저기 있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건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샤르를 도와주지 않는 뭐 가정부, 우체부, 뭐 그 경비원 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어느 면에서는 샤를도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기 책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 발매루 부인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뭐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한다. 저는 이런 것도 우리 현대사회에서 되게 길 가다가 뭐 누가 막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괜히 인볼브되면 뭐 나도 같이 소송 걸리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이런 현대사회에서 사실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비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에 샤를한테 이입했을 때는 왜 저희
막 1900년대 초반 때는 막 그 흑인 노예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을 때 흑인들을 막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구경시키고 뭐 막 쌍둥이들도 다 동물원에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구경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샤를이 어떤 그런 옛날 지금 우리 생각엔 옛날이지만 사실 100년밖에 안 된 그 시대 때 뭐 그런 핍박받던 사람들과도 약간 겹쳐지면서 누가 악인이고 누가 딱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 그래서 이 책이 좀 잘 쓰여진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끝에는 들더라고요. 진짜. 저는 작가님께 참 죄송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저희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죠. 허경영 후보가 27만 표를 맞아요. 얻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과연 누가 허경영한테 투표를 하겠어? 뭐 1억씩 준다는데 정말 저걸 믿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27만 명은 그걸 믿었다는 거고 맞아요. 투표를 했다는 거고 꽤 많은 숫자가 허경영에게 100만 원을 내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부자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상식과 상대방의 상식은 또 다를 수 있고, 정말 5천만 국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27만 명이 생각하는 상식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샤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허세를 빼고서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가고 맞아요. 싶어 하잖아요.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상황에 의해서 변한 거지. 나를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가 좋은 건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남아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내가 마주치는 되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10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상식적으로 보일 그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걸 전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그 되게 공감하는 게, 저 최근에 몇 번 그런 상황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단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나는 내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치. 어디 갔는데, 어. 내가 볼 때는 저게 너무 아닌 것 아닌데? 같은데, 내가 되게 특이하대. 그렇지. 그런 거 많아. 근데 그 모임에서 어쨌든 어딘가를 갔는데 한 6명이 모였다는데 5대 1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한 번도 나에게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집단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잘못 산 건가? 라는 거를 제가 저를 공격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좋게 풀리면 정말 그 상황이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멋진 상황이었으면은 내가 성찰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자존감을 깎아먹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이 샤를은 똑같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는 굉장히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이는데 뭔가 갔는데 만나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뭔가 이 상황을 너무 정상적으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봐도 샤를이 맞는데 와 이렇게 뒤에 가면 살짝 좀 반 미치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정말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물론 모든 상황이 충격이었지만 정말 큰 충격 첫 번째는 이제 나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결국은 발메르보이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돼요. 미친 샤를이.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박혀있어. 이거 정말. 그러니까 물론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지만 사실 그게 일어나는 거니까 질병으로 그렇게 이름이 있는 거지만 정말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증오나 복수의 대상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나 마음에 들어온 건가? 그 사랑하게 돼서 이걸 처음에는 막 부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결국 안 된 거죠. 그래서 전 되게 궁금했어요. 이런 사랑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건 있거든요. 정말 이해력이 대단하시군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했을 때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내 상사에 대해서 나한테 뭐 모든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하지만 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샤를도 이 발베르가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나의 목숨에 대한, 나의 구조에 대한. 그런데 그걸 이입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정말 전지전능한 신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직장 내에서는 나의 승진과 나의 밥줄을 붙잡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남자로 보면 정말 쓰레기라고 느낄지언정 와 그게 되게 카리스마 같고 되게 능력자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성으로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정신 승리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예를 들면 진짜 독재자가 우리 바로 위에 본부장님이야.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정신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요소기 때문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스톡홀름. 저는 그 되게 스톡홀름으로 되게 유명한 그 구글에 치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사건 있잖아요. 그 일본이야 어디야 뭐 아무튼 여자애 납치해가지고 감금시켜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났어. 여자가 그 여자애가 실종됐었는데 결국 찾은 거야. 그러니까 납치 사건 같은 거였겠지. 근데 남자가 감금시키면서도 여자한테 뭐 잘해줬나 보죠. 밥도 뭐 맛있는 거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이도 되게 많이 차이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저기 뭐지 경찰한테 갈 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죄 묻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어쨌건 엄연한 범죄고 그 부모들은 눈물 마른 없이 살았고 걔들을 찾느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자기를 감금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뜨리고 저렇게 했는데도 사랑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런 심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찾아봤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피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냥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은 절대 아닌 게 당연하지. 이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자기가 잡아먹힐 거라고 들은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맞다. 자기가 사람에게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힐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랬을 때 자기 이제 정신 승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내가 미치지 않고 여기서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이냐 그러면 자기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발메르 부인과의 사랑 나는 그녀를 진짜 사랑하게 된 거고 이건 내 진심이니까 이번엔 그녀가 받아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계속 세뇌시킨 다음에 결국엔 또 청혼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여러분 정말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면 발메르 부인이 아까 지혜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잘하고 단일적이야. 건물주야. 그래. 그리고 배꼽까지 파였어. 문화생활도 잘해. 구두도 맨날 예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보다 좀 더 고단수야. 그럼 사랑할 수 있어. 충분히 뭐. 취약한 상황에서는. 맞아. 그런데 과연 내가 구조를 당해서 멀쩡히 돌아온다고 해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그때 느꼈던 그 사랑이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야. 아까 그 구조됐던 그 일본 여자애처럼. 그때 느꼈던 감정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소까지는 안 하겠다. 근데 발메르가 이걸 안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조종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인 줄 알고 또 꺼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결말로 가는데 결말에 보면은 결국 이 여자가 발메르가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너 꺼내줄게. 그러니까. 내 친구들 오는데 같이 만찬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꺼내줄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범상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나는 다 이상한 것 같아. 특히 신부님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상해 진짜. 그러니까 이미 발메르한테 좀 당한 사람들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조종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이요? 내가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는 범인으로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친구는 또 끼리끼리 논다고. 아 이상해. 근데 또 거기 도원은 흑인인 그 요리사. 셰프를 요리사를 이제 고용을 하는데 얘가 구조되기 전에 들어봤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약간 좀 살려두고. 살려두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죽여라. 맛있을 거다. 약간 이러면서 근데 샤를이 오해를 하는 거죠. 아, 나를 죽여서 날 먹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또 올라오라고 했더니 구조를 또 거부하게 돼요. 먹힐까봐. 근데 결국 이제 구조가 돼서 그 집으로 처음 들어가죠. 같이 이제 만찬을 즐길 상황이 발메르 되는데. 부인의 집으로. 그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이브 날. 24일. 그리고 충격적인 결말. 결국은 죽긴 크리스마스. 죽죠. 그쵸, 크리스마스 죽죠. 전날에. 죽긴 죽습니다. 마치 모처럼. 그 집에서 추락을 해서 죽게 돼요. 네. 베란다에서.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을 발메르는 예상이나 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까딱도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리고 죽은 이유는 감전사였습니다. 맞아요. 떨어지다가 전깃줄에 감긴 건가요? 전깃줄에 그러니까 전구에 감전이 돼서 이미
죽음을 맞은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추락해서 죽은 거예요. 감전된 상태에서 네. 그 전구와 추락사가 아니라 감전사였어. 그리고 마치 그 크리스마스 전구 같이 비슷하게 해서 모양이 그런 상태로 죽었대요. 맞아요. 머리에 눈이 쌓인 상태로. 네. 저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언니들이 보기에 발메르는 이 결말을 예측을 하고서 얘를 꺼내준 걸까? 샤르를? 전 너무 충격적인 저는 결말이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정말 꺼내준 거고 얘가 이제 정말 그냥 나올 때가 됐다 해서 꺼내줬는데 지레 자기 혼자 겁먹고 이제 나 죽나 봐 이러다 그냥 죽음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측하고 저는 발메르가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 요리사랑 그 대화를 할 때 문이 열린 상태에서 걔가 엿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뭔가 연출한 것 같은 거야. 발메르 부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걔한테 들릴 수도 있을 맞아. 거고 그거를 정말 비밀,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기묘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뭐지 대사들도 그 요리를 조리하는 법이 마치 정말로 사람을 조리할 수도 있게끔 들을 수밖에 없는 맞아. 오해가 되는 그런 말로 한단 말이야. 그럼 걔는 겁에 잔뜩 집어먹고 결국 못 나와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사람들한테 붙들려서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분위기도 너무 기묘했고 거기는 사람도 다 기묘해. 그러니까 그게 발메르 그 부인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 발메르 부인이 나는 계속해서 본 거는 저 사람 되게 교주 같은 느낌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이 모든 친구들도 다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다들 이상하게 뭔가 발메르 밑에 뭔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주방장이 나와서 갑자기 칼을 딱 식칼을 갖고 있는데 입이 겁이 질들 지르고 미칠 대로 미친 걔 샤를이 난 맛이 없어요 이러면서 죽잖아요. 끝까지 코미디인 거야. 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이랬나? 맛이 없다. 맛이 없어 이러면서 끝냈나? 대사를 한 2번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도 중요한 건 발메르 부인이 거기서 아무렇지 태연자약하게 서 있었다.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모든 거를 다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걔는 그 어떤 것에도 태연자약한 인간인 것 같아. 뭐 감정적으로 막 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든 살든 그거에 그 여자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제가 죽었니? 본 그러는 거는 거. 저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흑인 요리사하고의 대화를 일부러 돌려줬어. 그래서 일부러 그 상황을 조장을 했고, 근데 물론 이렇게 육체의 죽음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극한의 공포감을 심어줘서 이 사람이 뭐 그게 뭐 나머지 남았던 허세였던 뭐였던지 간에 뭔가 감정적인 킬링을 시키려고 했던 건 저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도의 가스라이팅이죠. 제가 볼 때는. 엄청 조종을 한 거죠. 저는 약간 뭐랄까 이 발메르 부인이 계속 샤를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진실하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좀 이렇게 대면을 해라라고 지시해라.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단 한 번 진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너 이제 꺼내 줄게 해서 나오라니까 이제 또 안 나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갔어 얘가. 다시 또 자기를 마주보지 않고 또 막 청혼하고 이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얘를 끌고 나와서 그러니까 죽을 걸 알고 꺼내줬다기보다는 사실 그 신부도 그렇고 신부도 마지막에 고해성사를 하라고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얘한테 너 정신 차렸지? 정신 좀 차렸다고 얘기해 라고 계속 기회를 주는데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순간에도 나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끝까지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대면하지 못한 채로 그 이제 홀로 끌려 나왔고 그 맹수들이 싸우고 있는 그 그림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그치. 뛰어내린 아무도 그를 엘리베이터에 있으라고 한 적도 없고 거기서 오히려 꺼내줄 때도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뛰어내린 것도 스스로 뛰어내린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 변할까요? 그 변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한 줄 평.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나누면서 오늘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란 전 되게 오랜만에 약간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쉽게 막 읽히지 않으니까 참고 보시고 옹기니의 말을 꼭 읽으신 다음에 맞아요. 여러 이제 뭐 네이버에도 쳐보시고 해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 200페이지
정도 안 되는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는 작가가 만든 비상식적인 세상에서 상식의 가치를 정말 크게 찾아보게 되는. 맞아요. 역시 어. 감독님 멋있다. 멘트에 내한 줄평 어떻게? 상식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건지도. 행복한 축복이죠. 진짜. 네. 저는 사실 출판사의 서평을 좀 되게 좋아했는데 보고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자의 초상이자 현대인이 소통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풍자이며 고립에 대한 성찰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저는 굉장히 이 말에 공감했고 또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도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허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월함이나 약간 이런 거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강자라고 느끼는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는 되게 절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 이 책을 보고 느낀 점이 겸손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내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걸 좀 공유하며 살 수 있겠구나 앞으로도. 좀 그걸 좀 느끼게 한 책이었어요. 정말요.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느끼는 게 소통. 맞아. 이 책에서는 그 소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소통이 또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끔찍한 맞아.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영화에서도 그쵸. 또 요까지 영화 하나 기다리고 있죠. 벌써 답답하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정말 대박이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영화를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들고 올 거잖아요. 네. 어떤 영화죠? 다음 주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Don't Look Up. 이거 언니들 꽤 많은 언니들이 맞아요. 최애 영화라고 할 정도로 너무 요새 재밌었어요. 핫하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Don't look up.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돈 룩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